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쉽고 재미있게 과학하자. 과학 꽉 잡아주는 쌤 영쌤입니다. 여러분, 아쉽게도 오늘은 과학을 잡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럼 뭘 잡아볼까? 바로 공부법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좀 깊이가 있는 여러분들과 같이 토킹을 해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쓰게 되었습니다. 과학이 아니라 간만에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조금 많이 떨리네요. 자, 그럼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공부법에 대해서 얘기하기에 앞서서 우리의 강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순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첫 번째, 재밌는 질문, interesting question, IQ, funny question인가? 무튼 간에 재미있는 질문으로 분위기를 제가 좀 띄워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부법에 대해서 이제 심도 있는 얘기를 해볼까 해요. 암기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해하는 방법, 그리고 문제풀이에 대해서 몇 가지 팁을 제가 전달해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Q&A. 여러분들이 많이 던져줬던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을 해 드리고요. 라스트, 맨 마지막으로는 쇽! 자, 제가 하고 싶은 당부의 말을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 드릴까 합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오케이! 그러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자면은 현재 이쪽으로 가야겠네. 그렇죠. 오남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물리교사인데 참 이거 어색하다라고 이거 제가 만든 거 아닙니다. 어색하다라고 이 사진 보고 어색하다라고 하네요. 놀리네요. 참 창피했습니다. 무튼 간에 현재 오남고등학교에서 이제 물리교사로 재직 중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그쵸, 강남구청에서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이탑 강의를 맡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략한 프로필을 열거해 봤고요. 자, 첫 번째 바로 이제 가볼게요. 과학에 관련된 몇 가지 재밌는 질문. 자,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던질게요. 태양의 온도, 템퍼리처 오브 더 선. 태양의 온도는 어떨까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이거 좀 그쵸, 어려울 겁니다. 안다고요? 꼭 수강 후기에 남겨주세요. 근데 어차피 내가 답을 말할 건데 이거 뭐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무튼 간에 태양의 온도는 굉장히 지엽적인 정보라 여러분들이 접근하기가 그리고 답하기가 좀 힘들어요. 자, 그러면은 잘 봐봐요. 제가 이거 한 번에 기억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요거 뭔지 아십니까? 요거 영화의 한 장면인데 요거 아시나요? 이거 모른다고? 모를 수가 없을 텐데. 저 이거 보고 거의 울 뻔했어요. 이게 어떤 영화냐면 어벤져스입니다. 어벤져스의 이분이 누군가요? 그쵸. 참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던 아이언맨이 되겠습니다. 아이언맨이 지금 이제 딸과 얘기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어떤 장면이냐면은 I love you 3000. 3000만큼 사랑해. 참 벌써부터 눈시울이 붉어지네. 눈물 날 것 같네. 그쵸? 나는 3000만큼 사랑해. 요걸 말하는 장면인데, 자, 3000만큼 사랑해. 여기서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게 뭔가요? 그쵸? 부모와 자식 간의 따뜻한 사랑이죠. 근데 여러분, 태양은 따뜻해요? 아니죠? 뜨겁죠? 그쵸? 뜨겁습니다. 따뜻함의 2배. 태양의 온도는 그럼 몇 배일까요? 얼마일까요? 그쵸? 3000만큼 사랑해. 3000의 2배니까 태양의 온도는 6000이겠죠? 그쵸? 맞습니다. 태양의 온도는 약 6000도가 되겠습니다. 6000. 물론 요거는 여러분 약입니다. 약. 정확한 거는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자면은 나중에 배우겠지만 5800 켈빈이라고 배울 거고요. 요거까지 구체적으로 자세히 알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교재에서 배우는 내용은 보통 약 6000도라고 표현을 하니까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한번 제가 던져볼게요. 태양의 크기는 여러분 어떨까요? 태양은 얼마나 클까요? 이것도 좀 답하기가 힘들겠죠? 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태양을 보면은 이 친구가 떠올라요. 이 친구 누굽니까? 누구예요? 그렇죠. 가서 진짜 껴안아주고 싶은데 굉장히 귀여운 강아지죠. 우리는 이런 강아지를 보통 백구라고 부르죠. 그렇죠? 하얀 마음 백구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옛날에 하얀 마음 백구라는 게임도 있었는데, 그 게임의 줄거리가 뭐냐면은 이제 주인이랑 멀리 떨어진 백구가 주인을 찾아서 이제 멀리 여행을 하는 그런 스토리를 가진 게임이에요. 저는 태양을 볼 때마다 그 백구의 뜨거운 열정에 감동을 하곤 합니다.
자, 이제 감이 오셨나요? 그렇죠. 태양의 크기는 지구 크기의 109배입니다. 109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은하의 크기. 요건 중3 때 배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은하의 크기. 은하. 우리가 속해 있는 요 은하의 크기는 어떻습니까? 어떻나요? 선생님, 저렇게 지엽적인 걸 저희가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자, 요거 하나만 제가 그림을 붙여놓을 건데요. 요 그림만 붙여놓으면 여러분들 쉽게 기억할 수 있어요. 바로 뭐냐? 저는 우리 은하를 볼 때마다 따뜻한 어머니가 생각이 나요. 어머니의 따뜻한 품. 마치 요 은하의 그림이 마치 어머니가 이렇게 팔을 벌리는 듯한 느낌을 주지 않나요? 한국의 대표적인 어머니 누굽니까? 요 분이죠. 요 분 누굽니까? 그쵸? 신사임당. 그쵸? 자, 5만 원권이 심지어 2개야. 야, 진짜 행복해진다. 이거 볼 때마다 진짜 마음이 풍족해진다. 자, 우리 은하의 크기는 10만 광년입니다. 빛의 속도로 10만 년 동안 이동해야 여기 끝에서 여기까지 갈 수가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우리 은하의 크기는 어떻다고? 10만 광년, 10만 원, 10만 원. 오케이? 자, 제가 요 그림들을 가져온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살펴볼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뭐에 관련돼서 살펴볼 거냐면 요 놈입니다. 암기하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자, 암기하기. 요거는 어떤 과목을 하든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굉장히 골치 아픈 녀석이죠. 도대체 어떻게 해야 선생님 암기를 잘할 수 있습니까? 아까 제가 보여줬던 그곳에서 여러분들은 많은 힌트를 다 받았을 거예요. 뭐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그림을 이용해라. 아까 제가 다양한 그림들을 갖고 왔죠. 109든 혹은 뭐 10만 원짜리든 혹은 첫 번째 보여줬던 뭐 토니 스타크든 간에 다양한 그림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외워야 될 내용들을 연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림만 이용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뭐냐? 스토리를 만들어라. 스토리를 만들어라. 여러분, 스토리의 힘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제시했던 게 아이언맨이었죠? 그쵸? 아이언맨은 그 스토리를 엮어갖고 결국에는 태양의 온도를 풀어냈잖아요. 그쵸? 너무 억지인가? 그쵸? 억지이긴 하지만요. 한번 만들어진 스토리는 여러분 쉽게 붕괴가 되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공부했던 그 내용이 훗날에도 계속 남아있길 원합니다. 그 내용이 단순히 시험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5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계속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남아있을 지식이 됐으면 해요.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들을 이용해야 돼요. 사실 그림을 이용하던 혹은 스토리를 엮어내든. 알겠습니까? 요 두 개가 암기하는 암기하는 그 방법의 핵심입니다. 그림을 이용하라, 그리고 스토리를 이용하라. 근데 요런 의문을 가진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 당신이 얘기했던 방법은 내가 생각하는 창의력과는 거리가 먼데, 창의력과도 거리가 멀고 공부 방법과도 거리가 멀고,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그 과학의 정직한 공부법과도 너무 먼데,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해명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창의력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 봅시다. 창의력이라는 게 뭐예요? 교육학에서 말하는 창의력이라는 것은 이렇게 여러 범주로 나뉘어져 있어요. 정교함, 민감함, 유창함, 독창성, 그리고 융통성. 요 5가지 범주. 창의력을 이렇게 5가지 범주로 나눕니다. 정교하다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알겠죠? 얼마나 세세하게 볼 수 있느냐. 그리고 민감하다라는 것은 얼마나 뭐 트렌드에 민감하냐, 변화를 잘 알아채느냐. 그리고 세 번째, 유창하다라는 것은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다양한 답을 말할 수 있느냐. 그리고 독창성이다라는 것은 흔히 말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창의력과 관련이 깊죠. 독창성이다라는 것은 남과 다른 얼마나 본인만의 답을 말할 수 있느냐. 이게 독창성이고요. 그 다음에 융통성이다. 요거는 뭘까요? 다른 변화를 얼마나 쉽게 받아들이느냐. 요런 겁니다. 요거 여러분들 다
외울 필요 없어요. 요거 여러분들이 절대로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참고로 요거는 다른 얘기긴 한데 교육학을 공부할 때 이렇게 외웠어요. 어떻게 외웠느냐? 유독 민정이가 융통성이 없네요. 이런 식으로 외웠습니다. 유독 민정이가 융통성이 없네요. 이런 식으로 창의력에 관해서 외우곤 했었는데 무튼 요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창의력 대부분은 요 독창성일 텐데 창의력은 독창성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다양한 곳에 존재한다 이겁니다. 여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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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도. 알겠습니까? 자, 근데 선생님 이거 흥미가 떨어져요. 이거 나랑은 너무 관련이 없는 건데요. 그래요. 그러면 창의력에 대해서 좀 쉽게 정리해 볼게요. 현재 많은 교육학자들이 정의하는 창의력이라는 것은 요겁니다. 쉽게 말해서 연결하는 능력이에요. 연결하는 능력, 연결하는 능력. 한번 봐볼까요? 대표적으로 이제 케쿨레라는 화학자를 한번 소환하겠습니다. 나와라 케쿨레. 자, 도대체 연결하는 게 과학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알고 싶다면은 요 분의 사례를 살펴보면 돼요. 케쿨레는 화학자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화학자인데 벤젠에 관련돼서 연구하던 화학자였어요. 벤젠이라는 물질에 관해서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벤젠의 구조가 어떤지 감이 안 오는 거예요. 감이 안 옵니다. 근데 이분이 낮잠을 잤죠. 낮잠을 잤습니다. 근데 낮잠에서 어떠한 꿈을 꾸게 됐냐면은 이렇게 뱀이 자기 꼬리를 먹는 꿈을 꾸게 된 거예요. 일어나서 생각했습니다. 설마 벤젠의 구조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이렇게 탄소 그리고 주변에 수소 이렇게 배치를 해서 벤젠의 구조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꿈에서 힌트를 얻었죠. 그러니까 꿈의 내용을 우리가 이분이 알고 있는 그 지식과 연결을 했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고요? 그렇죠. 해피엔딩이었습니다. 결국에는 나중에 벤젠의 구조는 이렇게 인정을 받았어요. 많은 실험을 거쳤는데 요 케쿨레가 제안했던 요 모형이 결국에는 많은 시험 결과 타당하다라는 결론을 받게 됐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연결한다. 요거는 과학의 탐구 방법 그리고 공부법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사실. 알겠나요? 그리고 그래요. 케쿨레는 솔직히 여러분들 피부에 안 와닿으니까 다른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누구냐? 유튜브에서 유명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 누군가요? 그쵸? 저 정말 좋아하는데. 그쵸? 애니메이터 장삐쭈라고 하시는 분인데, 실제로 이분이 이제 만든 다른 광고나 혹은 애니메이션들을 봐보면은 거기에 다양한 댓글들이 있거든요. 그 댓글들을 읽다 보면은 극찬이 많이 나와요. 와, 진짜 천재다. 저게 사람이냐?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냐? 근데 이분을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이거는 사견이긴 한데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이분도 창의력이 굉장합니다. 다양한 것들을 연결하죠. 흔히 말해서 지금 이 시대에 존재하는 그 밈이라고 하잖아요. 밈이 뭔가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장난스럽게 하는 그런 말들이 있죠.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이분은 그 밈들을 다 연결해서 다 애니메이션에 녹아냅니다. 그래서 이분을 볼 때마다 늘 느낍니다. 와, 저렇게 사람이 창의적일 수가 있구나. 핵심은 요겁니다. 연결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제가 초반에 제시했던 그 말도 안 되는 스토리 혹은 말도 안 되는 그림들을 연결하는 거 그래요. 너무 기가 찰 수가 있어요. 그치만은 그것 또한 과학의 일부분이다라는 거 꼭 명심해 달라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공부는 여러분 최대한 쉽게 그리고 연결해 가면서 동시에 여러분들의 창의력도 키워갈 수가 있습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또 이런 질문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바로 뭐냐? 100% 완벽한 독창성이라는 것은 선생님 존재합니까?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자, 요것도 하나의 예시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혹은 정말 위대한 과학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름을 불러보세요 라고 한다면 대부분 요 분을 불러요. 요 분 누군가요? 보기만 해도 끔찍합니다. 바로 누구냐? 뉴턴이죠. 뉴턴. 뉴턴 아니면은 아인슈타인을 예시로 드는데요. 요 뉴턴도 그래요. 물리학사에서는 즉 물리를 전공했던 사람들 입장에선 요 분은 엄청난 천재예요. 근데 요 분도 과연 100% 자기만의 순수한 지식을 만들어냈을까요? 즉 아무런 바탕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자신의 이론을 만들어낸 사람일까요? 대답은 노입니다. 이분도 많은 거인들의 도움을 받았어요. 대표적으로 누구냐? 이분 누굴까요? 갈갈이 아저씨입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라는 아저씨. 아저씨라는 표현은 조금 그렇죠. 한 위대한 학자인데 요 분이 이제 제안했던 다양한 이론들을 수식화해서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뉴턴이에요. 알겠습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겁니다. 100% 완벽한 독창성이라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라 이겁니다. 자, 무튼간에 이렇게 해서 암기하기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암기하기. 뭘 이용하라? 그렇죠. 그림을 만들고 여러분들만의 스토리를 만드세요. 그리고 연결하는 방법들, 여러분들의 스토리를 연결하고 그림과도 연결하고 내용과도 연결하세요. 그런 식으로 암기에 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게 뭐냐면은 요거예요. 이해하기. understand. 자, 이해하기. 요게 좀 그쵸. 어찌 보면 핵심 내용이 될 텐데. 근데 핵심 내용인데 저는 조금 재미없는 제안을 할 겁니다. 바로 뭐냐? 이해하기. 요 능력을 키우려면 요걸 많이 해라. 독서를 많이 해라 라는 좀 그래요. 너무 정석적인가? 너무 정석적인 내용인가? 독서를 많이 하라 라고 저는 제안을 할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뭐 학교 다니다 보면은 많은 어른들한테 이런 소리를 많이 들어요. 독서 많이 해라. 왜 독서를 많이 해야 되나요? 일단 독서 많이 하면 어떻게든 너한테 도움이 되게 되어 있어. 이런 식으로 얼버무리는데 저는 좀 다르게 제안을 할 거예요. 독서를 많이 하다 보면은 다양한 표현 방법들을 우린 익히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바로 뭐냐? 우주는 대부분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러분들이 요 문장을 고1 때 배우게 될 거예요. 통합과학에서. 근데 만약에 독서를 통해서 요 문장을 다른 방식으로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읽는다면 어떠한 방식이냐? 이런 문장이겠죠. 우주는 먼지인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다. 멋지지 않습니까? 안 멋지나요? 아니 봐봐요. 요 위에 있는 문장이랑 아래 있는 문장이랑 사뭇 느낌이 다릅니다. 위에 있는 문장은 조금 딱딱해요. 그리고 이거 우리가 외워야 될 지식으로 다가옵니다. 그렇죠? 반면에 아래 있는 문장 같은 경우는 먼지? 그러면은 굉장히 작다라는 느낌도 줘요. 동시에 그렇죠? 마치 레고의 가장 작은 조각 같다라는 느낌도 줍니다. 그래서 우주의 대부분은 먼지인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구나. 수소와 헬륨이 쌓여져 있구나. 그렇죠? 좀 피부에 와닿는 살아있는 지식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나만 그런가? 여러분들은 안 그렇나요? 자, 제가 하고 싶은 말의 핵심은 요거예요. 독서를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다양한 표현 방법을 익히기 위함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독서를 조금 더 목적 있게, 즉 다양한 표현 방법을 획득하도록 그렇게 독서를 하세요. 이게 결국에는 이해의 폭을 넓히는 방법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요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물어보세요. 문제 풀 때 혹은 개념이 이해가 안 될 때에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다 보면은 있죠. 이 사람이 알고 있는 방식이 훨씬 쉬울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의 표현법, 그 사람이 이해하는 그 방식, 그것들을 습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할 때는 좀 열린 자세로 접근하라 이겁니다. 나만 공부해야지 이렇게 하지 말고 나만 책과 씨름해야지. 요건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독서학입니다.
자, 이 독서하기는 결국에는 우리가 처음에 연결했던 그 창의력과도 좀 관련이 있어요. 왜냐? 다른 표현 방법, 즉 비유라는 것은 결국에는 연결하는 거잖아요. 그쵸? 예를 들어 수소와 그 다음에 헬륨, 요거를 아까 어떤 식으로 표현했냐면 먼지라는 표현으로 연결을 했죠. 이해되십니까? 결국에는 독서라는 게 여러분들에게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되느냐, 이해의 폭도 넓히고 쉽게 말해서 이제 연결하는 능력, 즉 창의력을 올릴 수 있다, 이겁니다. 물론 그 창의력이 여러분 게임에서 나오는 그 레벨처럼 수치화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은 창의력을 올리기 위해서 난 독서할 거야,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는 마세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기대를 많이 하다 보면은 실망감이 많이 커집니다. 자, 무튼 간에 다른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요거를 아마 배웠을 거예요. 스펙트럼이라는 거. 요거를 초등학교 감성으로 표현하자면 무지개죠. 그렇죠?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인데 분광기를 통해 빛을 나눈 것, 요거를 이제 스펙트럼이라고 배웁니다. 그리고 또 선 스펙트럼에 대해서도 배울 거예요. 보통의 스펙트럼은 이렇게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연속적으로 나오지만 선 스펙트럼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특정 원소를 가열했을 때, 특정 원소 가열했을 때 얘네들이 빛을 방출하는데 그 빛을 이렇게 프리즘에 통과시키게 된다면은 마치 선처럼, 이거는 연속적이지만 선처럼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지금 과학 시간이 아닌데 이거 알 필요 없어요. 알겠습니까? 무튼 간에 여러분들은 스펙트럼을 배우고 선 스펙트럼도 배우는데 만약에 요것과 관련된 책을 읽는다면은 많은 책들은 선 스펙트럼을 이렇게 표현해요. 요거는 원소의 지문이다. 단어 하나가 그쵸? 굉장히 함축적이기도 한데 다양한 의미를 그래 밀도 있게 표현했어요. 뭐냐? 원소의 지문이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쵸? 원소마다 다른 선 스펙트럼을 갖고 있다. 사람마다 지문이 다 다르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자, 선 스펙트럼이라는 것은 원소의 지문인데 요거는 원소, 요렇게 한번 표현하면은 우린 요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선 스펙트럼은 원소마다 다르다. 고로 선 스펙트럼 관찰을 통해서 원소를 구별할 수 있다. 요런 식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맞나요? 나만 그런가? 여러분들도 그럴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독서를 하면 우리가 얻는 이점들은 굉장히 많아요. 오케이?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 다양한 표현 방법을 습득할 수 있다. 자, 근데 문제는 요거예요. 선생님, 내가 만약에 어려운 내용을 만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요거 참. 자, 예를 들어 지식 A는 B다 라는 내용을 만났어요. 제 경험상 많은 학생들이 여기에서 막히게 되면은 여기서 머리를 막 쥐어짭니다. 망했어. 오늘 공부 망했어.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많이 무너져들 내려요, 사실. 그렇지만은 제가 그런 학생들한테 늘 충고하는 건 요겁니다. 친구야, take it easy. 후템이 쉬어가라. 이것도 너무 정석적인 말인가? 쉬라는 말이 정석적인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말해요. 정확히 말하면은 잠시만 쉬어라. 그리고 그거 이해가 안 되면 다른 내용으로 그냥 넘어가라. 그리고 다음에 다시 와라. 선생님, 저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말 아닌가요? 그렇죠?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그래요. 심리학적인 사실을 덧붙여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심리학에서 말하는 요 자이가르닉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미완성 과제를 마음속에서 지우지 못하는 현상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여기에 대해서 요게 자꾸 생각나. 머릿속에 자꾸 남아있어. 요거를 지우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요걸 머릿속에서 지우지 못하고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에서 이제 방황을 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머릿속에 남아있다면은 그래요. 남아있는 상태 그거 인정하세요. 그 상태를 그냥 인정하세요. 오케이? 인정하고 다음 걸로 나아가라. 나아가거나 쉬어라. 요겁니다. 나아가거나 쉬어라. 알겠습니까? 저거 너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저도 이렇게 제안을 하지만은
저도 이분한테 사실 힌트를 얻었어요. 누구냐? 슈! 이분이 누굴까요? 그쵸? 물리학에서 정말 유명한, 과학에서 정말 유명한 노벨 물리학상을 타셨던 리처드 파인만이라는 분이십니다. 이분의 전기에서 이분의 공부법과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의 노하우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과학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제안했던 몇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은 아까 말했던 그쵸 미해결 과제. 쉽게 말하자면은 어려운 문제들 혹은 내가 풀지 못하는 문제들 그 문제들을 그 단원의 대표 문제들을 그냥 머릿속에 넣어라입니다. 그쵸? 머릿속에 놓고 그거를 그 자리에서 풀 생각 말고 요걸로 사색을 해라. 많은 학생들은 어려운 문제를 볼 때 그거를 무조건 거기에서 풀어야겠다.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 이분은 그냥 그것 자체를 즐겼어요. 이거 안 풀려? 그러면 내 머릿속에 그냥 놓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고 그냥 틈 날 때마다 다른 거 하다가 틈 나면은 그거 생각해보고 이게 파인만의 접근법이었습니다.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 자체를 그냥 인정하라 요겁니다. 알겠나요? 그리고 그거는 분명히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떻게든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풀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쵸? 여러분들의 실력이 꼭 퇴보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를 꼭 풀어야 실력이 느는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너무 억지 위로인가? 무튼 간에 이건 파인만이 제안했던 방법입니다. 오케이? 자, 두 번째 이해하기입니다. 첫 번째는 독서를 통해서 이해의 폭을 넓혀라. 그리고 두 번째 어려운 걸 만날 때는 take it easy. 조금 천천히 가도 된다. 그 상황을 인정해라. 인정하고 다른 걸로 넘어가서 다른 거 하고 나중에 돌아와라. 한 번에 모든 것을 끝내려고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방법을 가장 좋아해요. 무언가를 이해할 때 가장 유용한 방법, 스스로 정리하기입니다. 제가 무언가를, 요거는 예시예요, 예시. 제가 무언가를 공부할 때 보통 이런 식으로 공부해요. A4 용지를 그냥 준비를 합니다. 냅다 준비를 하고 내가 공부했던 내용 하나하나 꺼냅니다. 교육학에선 요걸 인출이라고 하거든요. 인출. 저거 많이 들었는데요. 그쵸. 현금 인출. 현금 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 인출 맞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용 슉 빼내는 거. 요걸 인출이라고 해요. 요 인출 연습을 많이 하라. 요겁니다. 알겠나요? 실제로 내가 어떠한 내용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은 저는 어떠한 상황을 가정하냐면은 내 옆에 과외 학생이 있고 나는 이걸 설명하는 선생이야 하면서 선생 입장에서 요거를 막 혼자서 막 떠드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독백이라고 하죠. 혹은 자기중심 언어라고 말하는데 그리고 조금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이런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실력 일취월장할 겁니다. 알겠나요? 그리고 인출하는 연습, 마인드맵을 통해서 많이 한번 해보세요. 마인드맵. 정말 요거는 제가 강추하는 방법입니다. 참고로 아까 보여줬던 그 파인만은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은 네가 한 지식을 알고 있느냐 이걸 판단하는 방법은 네가 할머니에게 설명을 했을 때 할머니가 이해하면은 너는 그 지식을 알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알겠습니까? 그 지식을 알고 있다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어떤 사람에게든 간에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선생님 너무 가혹하고 깐깐한데요? 미안하지만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파인만 요분이 한 말입니다. 요분에게 가서 따지세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자, 무튼 간에 이해하기에 대해서 몇 가지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독서하기, 이해의 폭을 넓혀라. 혹은 다양한 사람들에게도 물어봐라. 그리고 또 어려운 걸 만날 때에는 take it easy, 진정하고 그거를 인정하고 다른 데로 가라. 오케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리고 또 스스로 정리하는 습관을 길러라. 꺼내보는 연습을 많이 해라. 알겠습니까? 자, 그럼 라스트입니다. 문제풀이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문제풀이.
문제풀이. 아, 이분 또 나왔네요. 그래요. 이분 파인만입니다. 이쯤 되면은 거의 여러분들이 이런 의문을 가질 거예요. 저 선생님 뭐 파인만 광팬인가? 광팬은 아닌데 근데 이분의 어록들이 워낙 많아갖고 참 새겨듣게 되더라고요. 자, 무튼간에 가보겠습니다. 한 기자가 파인만에게 질문을 했어요. 박사님, 파인만 박사님, 양자역학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파인만은 답했습니다. Shut up and calculate. Shut up and calculate. 닥치고 계산해. 선생님, 저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문제풀이와 무슨 관련이 있나요? 깊은 관련은 없는데, 자, 깊은 관련은 없는데, 자, 몇 가지 제가 연결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양자역학이 무엇냐라고 물어봤는데 그냥 닥치고 계산하라라고 파인만은 얘기를 했어요.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파인만이 말한 그 의도는 그래요. 정확한 의도는 모르겠지만은 요 속뜻에는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이해하려면 일단 문제를 풀어라. 문제 풀기. 즉 문제 풀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쵸 설명을 한 겁니다. 실제로 물리 같은 경우, 물화지생 중에서 물리 같은 경우는 지식을 이해했다라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닙니다. 문제 적용까지가 그쵸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해했다고 해서 문제가 결코 풀리지는 않아요. 심도 있게 이해를 하려면은 그 문제까지 접근이 완료돼야 됩니다. 그만큼 과학에서 물리뿐만 아니라 과학에서는 문제풀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몇몇 학생들이 이렇게 공부하는 경우도 있어요. 책을 펴놓고 그냥 외웁니다. 네, 드립다 외워요. 내일 시험이니까 그냥 외워줍니다. 그리고 막상 시험 문제를 받아보면 문제를 못 풀어.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요거예요. 문제풀이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선생님, 문제를 무작정 많이 푸나요? Yes or no일까요? Yes or no일까요? 이거 뭔 소리야? Yes일까요? 아니면 no일까요? 3, 2, 1. 그쵸. no입니다. no예요. 문제를 많이 푸는 거 물론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은 지금 학생이고, 그쵸? 시간의 제약이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많이 푸는 것도 솔직히 말하면 불가능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는 적당히 풀고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은 요거 틀린 문제입니다. 틀린 문제를 금보듯 하세요. 알겠습니까? 틀린 문제를 금보듯 하세요. 틀린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의 실력이 쭉쭉쭉쭉 향상이 됩니다. 제가 말하는 건 오답 노트를 쓰라는 거는 아니에요. 오답 노트 솔직히 개인적으로 저는 굉장히 불편해했어요. 왜냐면은 문제를 써야 되는데 요거 문제 쓰는 것도 손도 너무 아프고. 그래서 제가 사용했던 방법이 뭐냐면은 틀렸던 문제들을 그냥 다 오렸습니다. 슥슥슥슥슥 오려갖고 파일철에다가 보관한 다음에 한 이틀이나 혹은 3일 이후에 한 번 더 풀어봤습니다. 만약에 또 틀렸다? 그러면 또 푸는 거죠. 그래서 보통 틀린 문제를 2번에서 혹은 3번, 많으면은 4번까지도 풀어봤어요. 틀린 문제를 많이 다뤄보세요. 알겠습니까? 물론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많이 푸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틀린 문제를 다루는 것. 틀린 문제를 다루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문제 접근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해 드릴게요. 문제 접근법. 실제로 이제 많은 과학 문제들 같은 경우 2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요. 첫 번째로는 정성적 접근을 요하는, 그리고 2번째로는 정량적 접근을 요하는 문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정량적 접근이라는 건 뭔가요? 쉽게 말해서 공식에다가 대입해라. 답을 숫자로 써야 되는 문제들이 있죠. 정성적 접근이라는 것은 뭔가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자, 요러한 철판, 가운데가 뚫린 철판이 있는데 요걸 가열하면은 요 가운데는 커질까요? 아니면 작아질까요? Big or small? 요렇게 여러분들의 추측이 필요한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정성적 문제라고 합니다. 정성적 접근을 요하는 문제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요 2가지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정성, 정량. 자, 요거 답만 말해줄게요. 답 말해줄까? 요거 가열하면 여러분 요 가운데 어떻게 될까요? 맞춰보세요. 요거 복잡할 겁니다. 요거 사람 헷갈리게 하는 문제거든. 가열하면 어떻게 되느냐? 선생님! 가열하면은 우리는 얘네가 팽창하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구멍이 작아지지 않을까요? 과연 그럴까? 가열하면 어떻게 될까요? 슉! 그쵸? 구멍이 오히려 더 넓어집니다. 왜? 여기 안쪽에 있는 요 원자들 있죠? 원자들이 가열되면 어떻게 해요? 요 원자와 원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넓어집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요 가운데 판이 요 작은 판으로 막혀 있다라고 한번 해보세요. 요 작은 판만 한번 가열해 보세요. 작은 판 어떻게 됩니까? 커지겠죠? 그쵸? 작은 판이 커지잖아. 그쵸? 여기 작은 판이 있다라고 친다면 작은 판도 커집니다. 즉 작은 판 요 겉부분에 있는 요 놈들도 당연히 커질 거고요. 이해되십니까? 자, 무튼 간에 문제는 이렇게 정성적인 접근과 정량적인 접근을 요하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러한 문제를 봤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건 중2 문제예요. 그림은 달의 공전 궤도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띡띡띡띡띡 나와 있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요거예요. 문제 여기서 끊고 여러분들이 직접 문제를 한번 추론해 보세요. 추론해 보세요. 직접 한번 어떤 문제를 낼지 출제자의 입장에서 접근해 보라, 이 소리입니다. 이러한 그림이 주어졌고 햇빛이 이렇게 나오네. 그러면 달의 위상을 묻지 않을까라고 여러분들은 추측할 수 있겠죠? 달의 위상, 달의 모양. A에서는 어떠한 모양이고 B에서는 어떠한 모양이고 C에서는 어떠한 모양이고 그런 걸 묻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추측을 하는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 알겠습니까? 추측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읽어보고 이런 문제였네. 가끔 가다가 내 추측이 그 밑에 있는 문제와 일치하면은 그쵸, 그만한 즐거움은 없을 겁니다. 야, 내가 드디어 거의 한 선생처럼 이렇게 예측도 할 수 있게 되네. 얼마나 좋습니까, 기분이. 그쵸? 자, 무튼간에 되게 그래요. 소리가 길었는데 많은 소리를 했는데 핵심 내용은 요거예요. 문제 접근할 때 여러분들이 직접 먼저 추측을 해보라, 이 소리입니다. 알겠나요? 자, 문제 풀이할 때 그쵸, 정성적인 접근과 정량적인 접근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할 건 뭐다? 그렇죠? 추측. Guess what? 추측을 해라. 오케이? 그리고 틀린 문제를 많이 풀어라. 틀린 문제. 요거까지. 알겠나요? 오케이, 좋아요.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공부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끝낸 것 같은데 이제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릴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진짜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래갖고 와, 이걸 어떻게 답변하지 했는데 일단 공통된 거는 여기서 말할 거고, 그러면 나머지 질문들은 어디서 답변할 거냐? 그 공식 창고라는 유튜브 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하나하나 다 답변을 해드릴까 합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내 질문에 대한 답변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들어오셔서 보시면 됩니다. 제가 올릴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무튼 간에 가장 많이 나왔던 첫 번째 질문. 선생님, 과학 공부하는데 암기가 필수인가요? 이거는 내가 생각하는 과학이랑 너무 다른데. 그렇죠? 암기가 100% 과학을 구성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저는 이런 답을 해주고 싶어요. 자, 이거 뭡니까? 그쵸? 군침이 도네. 피자입니다. 피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맛있는 피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솜씨 있는 요리사도 필요해요. 요리사. 그러나 만약에 재료가 없다라면은? 재료가 없다라면 이게 만들어질 수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재료가 있어야 요리를 할 거 아닙니까? 지식이라는 게 그런 역할을 합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암기했던 그 내용들은 요거예요. 재료예요. 재료가 있어야, 그렇죠? 뭐 그 음식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어떻게든 나올 거 아닙니까? 알겠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암기는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일주일의 기적은 가능한가요? 요거 진짜 너무 귀여웠어. 일주일의 기적은 가능한가요? 일주일 동안 쉽게 말해서 벼락치기는 가능한가요? 라고 묻고 있는데 요거는 그쵸, 케이스 바이 케이스, 사람 바이 사람.
사람에 따라 다르고 케이스마다 다릅니다. 저는 강추하진 않아요.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저는 이건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해요. 여러분, 노력 없이 얻을 수 있는 과일은 없습니다. 성과물은 없어요. 그러니까 달콤한 꿈에 여러분 현혹되지 마세요. 가끔 가다가 진짜 독특한 케이스가 있어. 야, 너 얼마나 공부했냐? 나 이거 한 이틀 정도 한 것 같아. 했는데 막 100점 나와. 와, 쟤 사기다. 막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케이스를 많이 보게 될 건데 그런 케이스를 믿지 마세요. 그 친구들은 이미 이전에 해놨습니다. 그리고 연막 치는 거예요. 연막. 알겠나요? 연막입니다. 연막이라고 생각하세요. 알겠습니까? 노력 없이 얻는 거 없어요. 물론 극소수의 친구들은 진짜 하루 만에 공부하고 굉장히 높은 점수를 얻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99.999%는 대부분 연막이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알겠습니까? 그게 우리 정신 건강에 이롭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과학은 어렵지만 선생님, 과학은 하고 싶고. 와, 진짜 이거 감동적이네요. 그쵸? 마치 그 책 보는 것 같아.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그 책인 것 같은데. 자, 과학은 어렵지만 과학은 하고 싶어요. 과학은 어렵지만 과학은 하고 싶어.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은 요거예요. 바로 뭐냐? 인생은 속력이 아니라 방향이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 중 하나인데, 자, 여러분들 인생에서 정말 과학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러면은 그렇게 전진하세요. 알겠습니까? 아니, 지금 여러분들 과학 실력은 있죠. 기껏 해봐야 여러분들 또래들과 비교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또래들과 비교되는 겁니다. 점수에 위축될 필요 없어요. 내가 만약에 내 인생에 과학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된다면은 그래요. 조금 뒤처지면 어떻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방향입니다. 내가 가는 길이 오르면은 그만입니다. 참고로 저 재수생 출신. 재수생 출신. 그래갖고 요런 거를 많이 느꼈어요. 정말 재수할 때 어떤 느낌도 가졌냐면은 다른 애들은 다 이제 앞에 나아가고 있는데 나만 뒤떨어진 것 같다. 소외감도 들고요. 그 다음에 내 능력에 대한 자괴감도 들고요. 나는 왜 이럴까? 아니, 생각을 해봐. 어두운 독서실에서 맨날 인강 듣고 혼자 공부해야 돼요. 얼마나 우울합니까? 자괴감도 들고 소외감도 드는데 의심 많이 했죠. 그리고 난 물리를 못하는데 내가 물리를 하는 게 맞을까? 모의고사를 쳐도 1등급이 안 나오거든요, 잘. 그래서 맞을까 의심을 많이 했는데 지금 돌이켜 본다면은 그래요. 지금 돌이켜 봤을 때에는 옳은 결정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거는 약간 과거 보정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죠? 과거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저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그래요.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은 공부하는 내용이 어려우면 있죠. 어려우면은 어떻게 알아? Take it easy. 다시 되돌아와라. 공부라는 것은 있죠. 피라미드를 쌓는 것과 같습니다. 피라미드를 쌓는 것. 내가 이렇게 쌓다가 더 이상 안 쌓아져. 안 쌓아질 것 같아. 그러면 다시 뒤로 와서 여기 기초를 탄탄하게 하고 다시 올라가서 이렇게 쌓고 다시 내려가서 쌓게 하고 최종 목적지는 그렇죠. 여기잖아요. 좀 와닿지 않나요? 음악으로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음악으로. 과거 선생님 또래 친구들은 대부분 어떤 음악에 빠졌냐면 락에 빠졌어요. 락. 근데 락 같은 음악 같은 경우 어때요? 대부분 다 고음이죠? 그쵸? 많은 학생들이 선망하던 가수 뭐 김경호, 야다 고음을 잘 지르는 가수였는데 저도 엄청 동경했죠. 어떻게 저렇게 음이 올라갈까? 근데 그렇고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어떤 한 음이 있어요. 하면은 그 음에 익숙해지고 그 다음 음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하면서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그쵸? 올라가게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나만의 개똥 철학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 제가 음악을 그래요. 정식적으로 배운 거는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이 방법이 유효하더라고요. 저에겐 유효했습니다. 저에게는. 요거 하다가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여기까지 쌓아놓고 안 되면은 다시 내려가서 여기 기초를 좀 더 튼튼히 하고 다시 올라가서 여기 연습하고 그리고 또 여기 좀 안 된다? 그러면 다시 내려가서 여기 기초를 튼튼히 하고 요 반복.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의 반복. 이게 바로 공부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나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닙니다. 방향이에요. 올바르게 요 위쪽 방향으로 그냥 쌓아 올라가기만 하면 된다.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뭐 대부분의 내용은 다 말한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 당부의 말, 요거는 뭘까요? 요거는 뭐 별다른 내용은 아니에요, 사실. 지금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지식에 관련된 것만 했습니다. 근데 과학은 지식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뭐도 있냐면 실험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론하고 실험은 전혀 다른 분야예요. 그래요. 완전히 전혀 다르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지만은 정말 거리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 공부하는 것도 분명 좋아요. 근데 만약에 내 미래에 과학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다. 과학이 정말 좋다 하시는 분들은 학교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죠. 실험과 관련된 프로그램들 꼭 많이 참여해 주세요. 이론이 전부가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요 실험하는 그 능력조차도 과학적인 능력입니다. 알겠나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해달라. 제 마지막, 그렇죠? 오남고 교사로서, 선생님으로서의 마지막 당부가 요겁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버릇을 좀 길러라. 그래야 여러분들 생기부가, 그렇죠? 풍족하게 채워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과학적인 소양마저도 기를 수 있습니다. 알겠나요? 자, 요렇게 해서 공부법에 대해서 조금 그래요.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게 얘기했었는데 어떤가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제 바람, 개인적인 바람. 알겠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공부법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쵸, 과학 시간 때 뵙겠습니다. 과학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그날까지 계속 우리는 달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봐요.